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62세입니다. 평생 남의 눈치 안 보고 살아왔다고 자부해 왔었는데 작년에 막내 아들이 결혼하면서 새 며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예쁘기만 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정말 잘 챙겨주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김수진이라는 애였는데 첫 만남부터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며 90도로 인사를 하더군요. 목소리도 곱고 말투도 정중해서 아,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뭐든 제 의견을 물어보고 혼수도 넉넉하게 준비해와서 주변에서 영숙 씨 복 받았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우리 아들 민수가 워낙 내성적이고 연애도 서툴렀거든요. 30 넘도록 제대로 된 여자친구 하나 못 사귀어서 제가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진이를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웃음도 많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주말마다 데이트 나가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흐뭇했습니다. 수진이는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한다고 했어요. 대학도 경영학과를 나왔고 자격증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똑똑하기도 하고 살림 솜씨도 좋아서 민수가 수진이 손으로 만든 음식만 먹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엄마, 수진이가 해준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엄마 요리보다도 맛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시어머니로서는 좀 서운하긴 했지만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뻤어요. 결혼식도 정말 성대하게 치렀어요. 수진이 친정에서 혼수를 정말 넉넉하게 준비해왔거든요.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그릇, 이불, 옷가지까지 하나하나 다 고급품으로 준비해와서 주변 사람들이 수진이 집안이 부자구나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어머님,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더 준비하겠어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수진이가 얼마나 착하고 예의 바른지 새삼 느꼈습니다. 신혼집도 저희가 도와서 마련했는데 수진이가 인테리어 센스도 좋아서 정말 예쁘게 꾸며놓았어요. 가구 배치부터 소품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마치 잡지에 나올 법한 집처럼 만들어 놓더군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한 석 달쯤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마치 누군가 제 뒤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새 며느리가 생겨서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니까 어색한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들 집에 반찬을 해다 주러 갔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꼭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거든요. 젊은 부부가 바쁘니까 제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수진이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전화를 끊더니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소리를 못 들었네요 하면서 웃는데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누구랑 통화했어? 하고 물어봤더니 아, 친구요. 별거 아니에요 하며 얼버무리더군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며느리도 사생활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수진이 표정을 자세히 보니 뭔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평소 같으면 어머님, 어서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드시겠어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맞아주는데 그날은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민수는 아직 안 왔어. 네, 오늘 회식 있다고 늦는다고 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끼리 저녁 먹자. 네, 어머님. 제가 뭐라도 해드릴게요. 수진이가 부엌으로 가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더군요. 뭔가 중요한 메시지라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가려고 아파트 현관에 나서는데 우리 아들 집이 있는 15층 복도에서 수진이가
누군가와 조용히 얘기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상대방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그 여자가 수진이에게 뭔가를 건네주는 모습이었어요. 작은 봉투 같은 걸 말이에요. 멀리서 봐도 그 봉투가 좀 두툼해 보였어요. 수진이는 그걸 받아서 재빨리 가방에 넣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황급히 그 여자와 헤어지더니 제게로 뛰어와서 어머님, 이렇게 일찍 어디 가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시장 좀 가려고 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었어? 저 분은 누구고? 아, 저도 운동 나왔다가 아는 언니를 우연히 만났어요. 어머님,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불안한 표정을 짓더군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그 봉투를 받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새벽 6시에 운동을 나온다고 하기엔 수진이가 완전히 외출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운동복도 아니고 화장도 말끔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운동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고요. 그날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진이가 받은 그 봉투는 뭐였을까? 왜 저를 보고 그렇게 당황했을까? 별거 아닌 일이라면 굳이 숨길 이유도 없을 텐데 말이에요. 점심때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수진이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왜요? 엄마, 수진이한테 뭔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오늘 새벽에 누군가랑 만나서 얘기하는 걸 봤거든. 아, 수진이 친구들은 대부분 회사 동료들이에요. 착한 애들이니까 걱정 마세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저한테 말 안 하는 걸까요? 그런데 새벽 6시에 친구를 만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니? 새벽 6시요. 그 시간에? 운동 동호회 모임이 있나 봐요. 아들은 여전히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분명히 운동 모임 같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수진이를 볼 때마다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친절했지만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나타나면 깜짝 놀라는 일이 잦아졌어요. 일주일쯤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일찍 아들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에서 수진이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열쇠로 문을 열려다가 멈춰 서서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달리 굉장히 불안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괜찮아. 어차피 모를 거야. 조금만 더 참아. 남자 목소리였는데 우리 아들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나이 든 남자 목소리 같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수진이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제 모습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지금 막 왔어. 그런데 집에 누가 있었어? 아, 아무도 없어요. 제가 TV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남자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TV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집 안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거실도 살펴보고 방도 슬쩍 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TV 소리가 좀 컸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님.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베란다 쪽을 보니 남자 구두가 하나 보였어요. 우리 아들 구두가 아니었어요. 수진아, 저 구두는 뭐야? 아, 그거요? 민수 오빠가 새로 산 거예요. 아직 안 신어봤어요. 하지만 그 구두는 우리 아들이 신을 만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너무 화려하고 나이 든 사람이 신을 법한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한테 뭔가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한테 말하기엔 너무 애매한 상황들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며느리를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들 집 청소를 도와주러 갔는데 수진이가 급하게 서재 문을 닫는 걸 봤어요. 뭐 하고 있었어? 아, 그냥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거실에서 쉬세요. 그런데 서재 문 사이로 보니 책상 위에 뭔가 서류들이 잔뜩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 이름이 적힌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분명히 박영숙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수진이가 왜 제 이름을 적어놨을까요? 수진아, 서재에 내 이름이 적힌 종이가 있던데. 그거요? 어머님 생신 준비하려고 메모해둔 거예요. 깜짝 선물 준비 중이거든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제 생신은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벌써부터 준비할 만큼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그로부터 2주 후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들 부부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수진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면서 화장실로 뛰어가더군요. 여보세요? 지금 안 돼요. 나중에 다시. 화장실 문이 닫혀 있어도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 톤이 평상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급하고 다급한 뭔가를 숨기려는 목소리였어요. 아들 민수는 아무것도 못 들은 듯 태연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수진이가 요즘 어디 아픈 데라도 있니? 아니요, 왜요? 건강해 보이는데. 그냥 요즘 좀 이상해서. 이상하다니요, 뭐가요? 저는 제가 목격한 일들을 말하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괜한 오해를 만들까 봐서요. 아니야. 그냥 며느리가 생기니까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서. 수진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더 드세요. 제가 또 해드릴게요. 고마워. 그런데 전화는 뭐였어? 아, 친구가 급한 일 있다고 해서요. 별거 아니에요. 또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네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수진이한테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도대체 수진이가 뭘 숨기고 있는 걸까? 바람을 피우는 걸까? 아니면 돈 문제라도 있는 걸까? 며칠 후 우연한 기회에 실마리를 찾게 되었어요. 제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에 우리 아파트 근처 카페를 지나가게 됐는데 창문 너머로 수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중년 남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카페 안을 들여다봤는데 수진이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뭔가 서류 같은 걸 수진이에게 건네주더군요. 서류를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공식적인 문서 같아 보였어요. 그 남자도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류 가방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더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던 순간 수진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그 순간 수진이 얼굴에 공포 같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급하게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나더니 그 남자와 함께 카페 뒤쪽 출입구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수진이가 저를 봤는데 왜 인사도 없이 도망치듯 사라진 걸까요? 집에 와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수진이 지금 어디 있어? 회사에 있을 거예요. 오늘 야근한다고 했거든요. 회사? 방금 전에 카페에서 봤는데. 그럴 리가요. 분명히 회사에 있을 텐데. 잠시만요. 수진이한테 전화해 볼게요. 아들이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어봤나 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회의 중이라서 전화를 못 받나 봐요.
나중에 다시 연락해보겠다고 하네요. 거짓말이었어요. 수진이는 분명히 회사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럼 아들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그날 저녁 참다 못해서 수진이한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아들 집에 가서 수진이와 단둘이 있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 네, 어머님. 뭐든 말씀하세요. 오늘 낮에 너 카페에 있지 않았니? 수진이 얼굴이 순간 경직됐어요. 그러더니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카페요? 언제요? 오후 3시쯤. 남자분이랑 같이 있던데. 아, 그게 잠깐 회사 일로 만난 거예요. 중요한 미팅이었거든요. 그럼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한 건 뭐야? 어머님이 보신 후에 다시 회사로 돌아갔어요. 이상했어요. 변명에 변명을 거듭하는 게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숨기는 일이 있니? 어머님, 왜 그러세요? 숨기는 일이 뭐 있겠어요? 요즘 너 이상해. 전화 올 때마다 피하고 사람들이랑 만날 때도 몰래 만나고 도대체 뭔 일이야? 수진이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퇴근한 거였어요. 수진이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여보, 어서 와. 어머님이랑 얘기하고 있었어. 무슨 얘기요? 별거 아니야. 그냥 요즘 일들 얘기. 민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수진이한테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생각해보니 점점 불안해졌어요. 수진이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새벽의 수상한 만남, 집에서 들린 남자 목소리, 카페에서의 비밀 미팅,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메모지까지. 며칠 후 그 비밀의 일부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수진이 가방에서 떨어뜨린 메모지를 주었는데 거기에 제 이름과 함께 부동산, 계약, 위임장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혹시 수진이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더 자세히 보니 거기에는 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담보 가능 금액, 시세 조사 같은 단어들도 보였습니다. 수진아, 이거 뭐야? 메모지를 들고 수진이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님, 그게 내 개인정보가 여기 다 적혀 있는데 부동산이랑 위임장은 또 뭐고? 수진이가 말을 못하고 있는 사이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수진이 가방 안에서 또 다른 서류들이 보였거든요. 이것도 뭐야? 제가 그 서류를 꺼내려고 하자 수진이가 급하게 가방을 움켜잡았어요. 어머님, 그건 숨기지 마. 뭔지 말해봐. 결국 수진이가 서류를 내놨는데 그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제 집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너 이걸 언제 떼어왔어,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내 허락도 없이 내 집 등기부를 뗀다고? 그때 수진이가 무릎을 꿇고 앉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꼭 필요해서 그랬어요. 뭐가 필요해서? 도대체 뭔 일이야? 사실은 제게 빚이 있어요. 빚? 네, 많은 빚이요. 얼마나? 수진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3억이에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3억? 그런 큰 돈을 3억이 어떻게 생긴 거야? 부모님이 사업하시다가 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증을 서줬는데, 보증을? 그런 큰 돈을? 네. 그런데 부모님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시고, 빚이 다 저한테 넘어왔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 중요한 일을 왜 결혼할 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민수는 몰라. 네. 말 못했어요. 말하면 결혼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서. 당연하지. 3억짜리 빚쟁이와 누가 결혼해? 수진이가
더 크게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빚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사랑한다면서 속이고 거짓말하는 게 사랑이야. 정말 갚을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꼭 갚겠어요. 3억을 어떻게 갚아? 너 월급이 얼마인데. 그래서 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도움? 어머님 집을 잠깐만 담보로 잡아서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새벽의 수상한 만남, 카페에서 만난 남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메모지까지. 모든 게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내 집을 담보로? 미쳤니? 잠깐만이에요. 빚만 정리하고 나면 바로 해제할게요. 바로? 3억을 어떻게 바로 갚아? 천천히. 몇 년에 걸쳐서라도.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아, 너 정말 뭔지 아니? 어머님. 이건 사기야, 사기. 나한테 미리 말도 없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어머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수진이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말하면 민수 오빠가 저랑 헤어지자고 할 거예요. 전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뭐?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빼앗는 게 해결책이야? 그때 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가 보였는데 거기에 제 인감 사진이 붙어 있었거든요. 이건 또 뭐야? 내 인감을 언제 떠었어? 어머님, 대답해. 언제 내 인감을 떠었냐고. 지난주에 어머님이 주무실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낮잠 자는 사이에 몰래 인감을 떠갔다는 거예요. 너 정말 무서운 년이구나.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다고? 그럼 차라리 이혼해. 안 돼요. 전 민수 오빠를 사랑해요. 사랑.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게 사랑이야?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가 왔나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박영숙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그 남자가 수진이를 보더니 말했어요. 김수진 씨.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되길래 직접 왔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어요. 죄송해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오늘까지 서류 정리하기로 했는데 저는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 남자가 바로 카페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구나. 이분이 누구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대부업체에서 나왔습니다. 대부업체?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혹시 수진이가 빌린 돈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억 대출 건으로 담보 설정하러 왔는데요. 담보 설정? 네. 이 댁을 담보로 해서요.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수진이가 이미 대부업체와 구체적인 약속을 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언제 동의했다고요? 제가 그 대부업체 남자에게 말했어요. 그러시면 김수진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수진이가 말을 못하고 있는 사이 저는 더 큰 분노를 느꼈어요. 수진아, 너 정말 미쳤구나. 내 동의도 없이 대부업체랑 약속을 해? 어머님. 죄송해요. 대부업체 남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담보 동의를 안 해주시는 건가요? 이미 계약 준비는 다 됐는데. 당연히 안 해줘요. 누가 허락했다고. 그 남자가 수진이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김수진 씨, 어머님 동의 없이는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미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이자? 제가 물었어요. 네, 현재까지 미납 이자가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뭐? 2천만 원? 수진이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루하루 이자가 불어나서
하루에 얼마씩 불어나는데 대부업체 남자가 대답했어요. 하루에 약 30만 원씩입니다. 30만 원. 한 달이면 9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무서운 이자였어요. 그럼 3억이 아니라 이미 3억 2천만 원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하셔야 해요.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진아, 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니? 네, 알고 있어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숨겼어? 어머님이 반대하실까 봐서. 반대? 당연히 반대하지. 이런 무서운 일을. 대부업체 남자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시간이 있어서 오늘 안에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결정이 뭘 결정해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김수진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진이가 저를 붙잡으며 울먹였어요.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 그럼 민수한테 말해. 안 돼요. 민수 오빠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왜? 남편인데 왜 말하면 안 돼? 민수 오빠가 알면 저랑 헤어지자고 할 거예요. 헤어지면 되잖아. 이런 상황에서 뭔 결혼을 유지해.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임신했어요.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임신, 뭐라고? 2달 됐어요. 아직 민수 오빠도 모르는데. 대부업체 남자까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임신하셨다고요? 그럼 더더욱 빨리 정리하셔야 하는데. 임신했다고 해서 이런 일이 정당화되는 거야? 제가 화를 냈어요. 어머님, 아이 때문이라도. 제발. 아이?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랄 아이가 불쌍해. 수진이가 더 절망적으로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하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자가 생긴다는 기쁜 소식이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을까요? 대부업체 남자가 또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이 집 담보로 하면 3억은 충분히 나와요. 집값이 5억 정도 되니까 여유가 있거든요. 집값이 5억? 네. 최근에 이 지역이 많이 올랐어요. 그 말을 듣고 수진이가 희망을 품은 듯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괜찮잖아요? 집값이 5억인데 3억만 빌리면 안전하잖아요. 안전하다고? 너 정신이 있니? 나중에 꼭 갚을게요. 손주 때문이라도. 그때 저는 정말 고민이 됐어요. 손자를 위해서라면.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수진아, 임신이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그럼 병원 진단서라도 보여줘. 지금은 없는데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뭔가 의심스러웠어요. 진짜 임신한 건지 아니면 저를 속이려는 거짓말인지. 대부업체 남자가 재촉했어요. 어머님,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오늘 안에 계약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이자가 또 붙어요. 하루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이미 너무 미뤄졌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붙잡으며 애걸했어요. 어머님, 제발, 손주 생각해서라도. 잠깐 마음이 약해질 뻔했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어머님, 그리고 임신 진단서부터 가져와. 그것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해. 수진이가 절망한 표정으로 대부업체 남자를 봤어요. 어떻게 하죠? 글쎄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겠는데.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친정에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친정은 이미 파산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대부업체 남자가 가려고 하는데 수진이가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김수진 씨. 저희도 사업이라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일단 일부만이라도 갚으시면 시간을 좀 더 드릴게요. 일부요? 얼마나요? 일단 이자 2천만 원만이라도. 2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그때 수진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2천만 원만이라도 빌려주실 수 있어요? 2천만 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어머님 적금이나 예금에서. 미쳤니? 그런 돈 없어. 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그 정도 돈이 있었어요. 평생 모아둔 적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이런 데 쓸 수는 없어요. 수진이가 더 절망적으로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정말 방법이 없네요. 대부업체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내일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답을 안 주시면 저희도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해요. 다른 조치요? 법적 조치 말입니다. 그 말에 수진이가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어떻게 대부업체 남자가 나간 후 저와 수진이만 남았어요. 수진아, 정말 임신한 거야? 네, 정말이에요. 그럼 내일 민수랑 같이 병원 가자. 확인해보고. 네. 그리고 이 문제도 민수한테 말해야 해. 안 돼요. 제발 안 된다고? 이런 큰일을 남편이 모르면 어떻게 해? 수진이가 한참을 울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만약 민수 오빠가 알면 정말 이혼하자고 할까요? 당연하지. 누가 이런 걸 참겠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하고 빚까지 있고. 잠시 수진이가 불쌍해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건 수진이가 자초한 일이에요. 그럼 애초에 왜 이런 빚을 졌어? 왜 결혼할 때 말하지 않았고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늦었다고? 아직 늦지 않았어. 정직하게 털어놓고 다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자. 정말 민수 오빠가 저를 용서해 줄까요? 모르지. 하지만 계속 속이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일찍 퇴근한 거였어요. 어머,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수진아, 왜 울어? 수진이가 급하게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민수야. 그냥이 아니야. 제가 말했어요. 민수야, 앉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수진이가 제게 눈빛으로 애원했지만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빚이 있어. 빚이요? 얼마나요? 3억.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3억? 장난하는 거죠?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아, 정말이야? 미안해. 오빠. 미안하다고? 3억짜리 빚이 있으면서 결혼했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언제부터 있었어? 결혼 전부터. 그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결혼 못 할까봐. 당연히 못하지. 3억짜리 빚쟁이와 누가 결혼해.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수진이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야? 이건 사기야, 사기. 그때 수진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오빠, 사실 내가 임신했어. 민수가 멈칫했어요. 뭐? 임신? 응, 2달 됐어. 민수의 분노가 잠깐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야? 응. 미안해, 이런 식으로 말하게 돼서. 민수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수진이의 임신 이야기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수진아, 임신 확인서 있어.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왜 내일? 지금 당장 보여줘. 지금은 없어요. 민수가 수진이를 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설마 임신도 거짓말인 거야? 아니야. 정말 임신했어.
하지만 수진이의 대답이 너무 급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임신 확인서 가져왔어. 어머님. 그게 병원에 가봤는데 뭐? 재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해서. 역시 거짓말이었어요. 임신도 저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수진아, 거짓말 그만해. 어머님, 정말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병원 가자. 같이. 지금은 좀 안 돼요. 왜 안 돼?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임신. 거짓말이에요. 결국 인정하네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왔어요. 너 정말.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임신까지 거짓말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빚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머님이 도와주셔야 해서. 도와달라고? 이런 식으로? 그때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임신 거짓말했다네요. 그래, 나도 방금 들었어.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민수야, 어서 집에 와. 이 문제 제대로 정리해야겠어. 1시간 후, 민수가 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수진아,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다 털어놓아. 수진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사실, 3억도 거짓말이에요. 뭐, 더 많아요. 얼마나? 10억. 넘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10억.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를 10억이라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이자까지 합치면 10억 넘어요. 어떻게 그런 빚이. 사실 이번이 첫 결혼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미 2번 결혼했어요. 완전히 충격이었어요. 수진이가 초혼이 아니라고? 2번. 그럼 이번이 3번째? 네. 그럼 전 남편들은 똑같이 했어요. 빚 때문에 시댁 재산을 담보로.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수진이는 전문적인 결혼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민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너 정말 미쳤구나. 오빠,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건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야. 정말 사랑해서 그랬어. 사랑? 이게 사랑이야? 나를 완전히 속이고 우리 가족을 망치려는 게.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박영숙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 김수진 씨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신고? 누가 신고를 했을까요? 어떤 신고요? 결혼 사기 및 위조, 문서 사용 혐의입니다. 그때 뒤에서 한 여성이 나타났어요. 수진이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수진, 드디어 찾았다. 언니, 왜 여기까지? 언니, 수진이 친언니였어요. 언니가 왜 경찰을 불러? 수진이가 물었어요. 왜 불러?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했는데. 수진이 언니가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이 여자는 우리 집안 전체를 말아먹은 년이에요. 부모님 이름으로 대출받고 오빠 이름으로도 보증 서고 심지어 제 남편까지 끌어들였어요. 경찰관이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김수진 씨, 일단 서해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위조 문서 사용 혐의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민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위조 문서요? 수진이 언니가 대답했어요.
얘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요. 위임장 위조, 인감 위조, 심지어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위조해서 결혼 사기를 쳐요. 가족관계 증명서. 네. 초혼인 척하려고 이전 결혼 기록을 지웠어요. 민수가 수진이를 보며 물었어요. 그것도 정말이야?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경찰관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분 집 등기부등본을 무단으로 발급받고 인감을 위조해서 대출 신청까지 했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어제 대부업체 사람이 와서 알았어요. 그럼 피해 신고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수진이도 어떻게 보면 불쌍한 상황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이 언니가 말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들으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네, 신고하겠어요. 수진이가 제게 애원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너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잖아. 수진이 언니가 더 자세히 말해줬어요. 첫 번째 남편한테는 5억을 뜯어갔어요. 시어머니 집을 팔게 해서요. 5억? 두 번째 남편한테는 3억.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요. 민수가 경악했어요. 그럼 총 얼마를? 지금까지 최소 15억은 넘을 거예요. 15억?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어요. 경찰관이 수진이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데 수진이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정말 사랑해서 시작했어요. 사랑? 지금까지 한 일이 사랑이야? 나중에 꼭 갚겠어요. 나중에 갚는다고? 15억을 어떻게 갚아? 경찰관이 수진이를 데리고 가려는 순간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대부업체 남자였어요. 김수진 씨가 왜 저러죠? 사기꾼이었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전문적으로 결혼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럼 저희가 받은 서류들도 다 가짜였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대부업체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희도 피해자네요. 완전히 속았어요. 경찰관이 대부업체 남자에게도 말했어요. 피해 신고하세요. 위조 문서, 사용 피해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진이가 경찰차에 타면서 창문으로 저희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떠난 후 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죠? 아니야. 누구나 속을 수 있어. 특히 사랑하면 더더욱. 어떻게 이런 사람을 못 알아봤을까요? 워낙 교묘했으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며칠 후, 수진이 언니가 다시 찾아왔어요.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러 온 거였어요. 수진이가 이런 일을 한 게 벌써 5년째예요. 5년이나? 처음에는 남자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 도망가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아예 결혼을 해서 시댁을 털어가는 방식으로 발전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소 10가정은 망쳤을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왜 진작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도 피해자라서. 그리고 가족이니까 어떻게든 선처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선을 넘었더라고요. 어떤 선을? 임신 거짓말까지 하면서 노인분을 속이려고 한 거요. 그건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수진이 언니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니 정말 치밀했어요. 위조 도장, 가짜 가족관계 증명서, 심지어 가짜 회사 재직증명서까지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전문 위조업체랑 연결돼 있어요. 돈만 주면 뭐든 만들어줘요. 민수가 물었어요. 그럼 수진이 직장도 거짓말이었나요? 당연히 거짓말이죠.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이런 식으로요. 사기쳐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수진이는 완전히 가짜였던 거예요. 한 달 후, 수진이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와 민수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재판장에서 수진이를 다시 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예전에 착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재판관이 물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동기가 뭡니까? 돈이 필요해서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수진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갚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빚이 너무 커서. 그래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네, 죄송합니다. 결국 수진이는 사기죄와 위조죄로 5년형을 받았어요. 다른 피해자들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가 20억이 넘었거든요. 민수는 한동안 큰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엄마, 제가 너무 순진했나요? 순진한 게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신중해야겠지. 네.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6개월 후, 이혼 절차도 모두 끝났어요. 수진이가 감옥에 있어서 복잡하지 않게 진행됐어요. 민수는 점차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친구들과도 다시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때 엄마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어. 정말 큰일 날 뻔했지. 엄마,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때를 돌이켜보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제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1년 후, 민수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였어요. 엄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 회사 동료인데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여자친구, 이름은 박미영이었어요. 수진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 만남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거든요. 어머님, 저는 이혼한 적이 있어요. 첫 만남에서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어요. 어떤 이유로? 전 남편이 도박을 해서요. 3년간 참다가 견딜 수 없어서 이혼했어요. 자녀는 없어요. 다행히 아이는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떤가? 저축이 많지는 않지만 빚은 없어요. 통장이나 급여 명세서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런 투명함이 수진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가족 상황은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건강하세요. 그럼 혹시 집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일은? 아니요. 오히려 제가 매달 용돈을 드려요. 많지는 않지만 30만 원씩요. 이런 솔직함에 마음이 놓였어요. 몇 번 더 만나보니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혹시 의심스러운 게 있으시면 언제든 확인해 보세요. 확인? 네. 제 모든 것을 다 공개할 수 있어요. 통장, 신용정보, 가족 연락처, 직장 동료들, 뭐든지요. 이런 자세가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6개월 후, 민수와 미영이가 결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렀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래, 미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네, 저도 이번에는 확신해요. 결혼 후 1년, 정말로 손주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진짜였어요. 어머님, 임신했어요. 미영이가 병원 진단서를 가져오며 말했어요. 수진이처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서류를 가져온 거였어요. 정말. 몇 주나 됐어? 8주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진짜 손주가 생긴다는 게. 10개월 후, 건강한 손자가 태어났어요. 민수가 아빠가 된 모습을 보니 정말 흐뭇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수진이를 의심하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다행이었지. 정말 위험할 뻔했어.
지금은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민수와 미영이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손자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가끔 수진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한 일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미영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눈치채셨어요? 글쎄, 그냥 뭔가 이상했어. 어떤 게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 그리고 자꾸 숨기는 게 많더라고.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못 알아챌 것 같은데요. 아마 내가 워낙 의심이 많아서 그런가 봐. 하지만 정말로는 모성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작동했던 거죠. 최근에 뉴스를 보니 수진이 같은 결혼 사기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노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 분들한테도 항상 말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의심할 건 의심해야 해요. 하지만 가족을 의심하는 게 어디 쉬워요? 쉽지 않죠. 하지만 사랑하는 만큼 지켜봐야 해요. 특히 돈과 재산 문제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함부로 보증을 서거나 재산을 담보로 내주면 안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수진이의 이상한 신호들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새벽에 수상한 만남을 가지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숨기고 서류들을 몰래 준비하고 이런 행동들이 모두 경고 신호였던 거죠. 만약 제가 그때 의심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제 집을 잃을 뻔했고 민수 인생도 망칠 뻔했어요. 손자가 웃으며 저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해요. 이 아이가 있을 수 있는 것도 그때 제가 용기 내서 진실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요즘 젊은 부부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너무 순수하고 믿음이 좋아서 쉽게 속을 수 있거든요. 미영아, 너도 조심해야 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 네, 어머님. 어머님이 알려주신 것들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마라. 제가 지켜야 할 건 가족의 평화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안전과 미래예요. 무턱대고 믿기보다는 사랑하면서도 지켜봐야 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렇게 의심하면서 사는 게 피곤하지 않아요? 제 대답은 간단해요. 피곤해도 안전한 게 낫죠. 수진이 사건 이후로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항상 경계심을 갖고 있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여러 번 확인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지는 않아요. 진짜 좋은 사람들, 미영이 같은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진실한 사람들은 숨기는 게 없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진짜 며느리와 진짜 손자가 있어서요. 민수도 웃음을 되찾았고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특히 갑작스럽게 나타난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의심해 보세요.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예요. 사랑하되 의심할 건 의심하고, 가족이라도 함부로 믿지 말고, 특히 돈과 재산 문제에서는 더욱 신중하라는 것. 그것이 진정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